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12명 시행자 중에서 사업 시행할 사람을 한 명을 정한다는 걸 보셨고,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그거랑 다르게 5번이나 6번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자로 정한다, 이렇게. 아까 제가 5번이나 6번으로 정한다 그랬었죠. 근데 그걸 그렇게 바꾼다니까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 문장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 이렇게 내버리면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이유를 전체 환지 방식이면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환지를 다 받아가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니네들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겠죠. 부실공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받아갈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항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면 그럴듯해 보여요. 마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거를 좀 꼼꼼히 좀 따져서 그런 거를 잘 구별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오시냐면 55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여기로 와야 되는데 잠깐 우리가 56페이지를 좀 먼저 보실까요? 56페이지. 5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02번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란 말이 있고, 그게 개발계획이라고 돼 있죠. 이 개발계획은 원래는 약칭이네요, 약칭. 원래 이름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이대로 이 사업의 방향을 지시한다, 이렇게 하나 써 있어요. 사업의 방향을 지시한다. 이 개발계획이라는 게 사업의 방향을 지시해요. 사업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입니다, 성격이. 그래서 개발계획의 성격은 이 행정관청이 수립하는 사업의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인데, 그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57페이지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보세요. 내용. 개발계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 거기 보시면 6, 7, 8, 9, 10, 11 이제 거기를 이렇게 쭉 묶으세요. 6, 7, 8, 9, 10, 11. 그래서 그런 걸 외울 때 우리가 토인, 교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인, 교환, 그다음에 뭐 세원보 이렇게 나중에 외우실 건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같은 게 있다는 거죠. 토인교환. 일단 요 4개만 한번 해볼까요? 토인교환, 이렇게 간단하게. 원래 이제 세원 뭐 이렇게 또 외워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시더라도 토인교환. 자, 토가 뭐예요? 토지이용계획이다. 우리 행정청은 이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시가지를 개발하죠. 그럼 시가지가 모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가지가 개발되면 한 60%는 다 공원 녹지예요. 요즘에 그렇게 토지이용 계획을 만든다고요. 주거용지는 20% 이렇게 배정을 해준다고요. 땅의 비율을. 상업용지는 전체 시가지에서 5% 이하 이렇게 정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지가 개발되면 무조건 환경파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무슨 개발하자고 하면 환경파괴라고 하죠. 근데 잘 생각해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지 상태로 놔둔 게 환경파괴 될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또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막 갖다 쓰레기를 버리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런 논의를 많이 하시는데 규제를 아주 세게 해요. 규제 아주 세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냥 원지 상태 그대로 둬라. 그럼 그 땅은 방치가 되죠. 방치가 되죠. 네, 그럼 땅 주인들이 자기 땅에 대해서 어떤 개발 행위를 못하니까, 일체 못하니까, 그런 땅이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요. 그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행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환경 보호 목적으로, 아니면 군사시설 보호 목적으로. 그러면 땅 주인들이 그 땅을 아예 관리를 안 해버린다고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면 포기한 그 시점에 막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이에요. 농업인데 우리나라가 1년에 농약을 갖다 들이붓는 양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게 해주자. 뭐로 개발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원 같은 거로. 아니 무슨 뭐 우리 요즘에 그래서 개발령에다가 야구장 같은 걸 짓게 해준다. 야구장. 요즘에 야구 같은 거 취미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열기 같은 게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게 요즘에 국토부가 이렇게 정책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우리가 무조건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해서 환경보호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사람이 관리가 들어가서 공원 같은 걸 만들고 이러면 훨씬 더 도시민들이 이용도 하고 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세워서 토지용계획이라는 게 다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는 몇 프로, 뭐 주거용지 몇 프로, 이게 다 계획을 짜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시행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무슨 형태로 개발하면 좋아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를 많이 빼야죠. 상가를 많이 짓고 공장을 많이 지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청이 개발계획을 통해서 적어도 공원 녹지 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60% 이상 이렇게 딱 내버린다고요. 주거용지는 20% 이하, 상업용지는 5% 이하, 공장용지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시가제 안에서 토지 용도를 정해준다고요. 그다음에 인구 수용 계획이라는 게 있죠. 인구 수용 계획은 인구를 너무 많이 수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거의 건설되는 주택 수가 제한되겠죠. 인구 수용 계획, 뭐 인구를 2만 명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처리 계획. 그다음에 이제 환경 계획이라고 하시면 돼요. 환경. 거기 보시면 우리 그 번호에서는 그게 10번에 환경 보존 계획이라는 게 있죠. 네, 그 밑에 보건 의료 시설 계획은 병원 만드는 계획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토인 교환, 환경 계획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됐었어요. 자, 개발 계획에는 토지 이용 계획, 인구 수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설계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설계도. 자, 설계도는 개발 계획에 들어가셔야 돼요. 실시 계획에 들어가셔야 돼요. 실시 계획이죠. 성격이. 예. 실시 계획은 사실은요. 설계도와 자금 계획하고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이렇게 모르는 용어들이 나왔을 때 얘네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인 거랑 이렇게 접목을 자꾸 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풀어줘야 된다고 용어가. 지금 개발계획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개발계획이 일단 지시를 한대요. 왜 지시사항으로 분석할 수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해라, 인구를 몇 명을 수용해라, 교통을 어떻게 처리해라. 이거 다 지정권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런 개발계획이 나오면 개발계획의 교통계획에 맞게 설계도 그려와야 됩니까? 네, 그려와야 되고 또 이런 지구단위 계획도 이게 상세한 개발계획인데 특이하게 지구단위 계획이 설계도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설계도와 지구단위 계획 두 개만, 설계도와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토인 교환은 지시하는 내용으로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개발 계획에 이렇게. 자, 요거를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요게 그대로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한 게. 그래서 이 개발 계획에는 토지 이용 계획, 인구 수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 이 설계도랑 같이 들어가는 요 실시 계획 항목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 계획을 그런 형태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시하는 계획에 이렇게 부르는 거고. 개발 계획의 내용 중에서 토지 이용 계획, 인구 수용 계획, 그 위에 보면 4번, 5번에 시행자, 시행 방식도 있고 사업 시행자를 누구로 정하면서 이게 개발 계획과 시행자는 거의 동시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 방식은 이 전면적으로 환지를 할 건지 전면 수용을 할 건지 이거 제가 정해준다고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보면 이제 사업의 전체 개요가 나오는 거죠. 쭉 개요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관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사업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막 지 마음대로 그려가지고.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항상 관청이 지시하고. 요건 우리 다음 주에 그 재건축 재개발할 때도 똑같습니다. 항상 행정관청이 지시하는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사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사업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 사업의 절차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그 개발 계획의 수립 시기에서 56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가운데 02번에 개발 계획의 수립 시기 양가로 1번.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왔고 특히 그 예외 규정이 최근에 시험 문제가 3번 나왔어요. 계속 그 연속으로 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근데 개발계획 수립 시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원칙은 구역 지정 전에 하는데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만드는 예외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여기 제가 순서를 도개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순서가? 네, 그러면 구역 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순서가. 일의 순서가, 업무의 순서가.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외라는 거, 예외. 자, 이 순서로 가는 건 예외고 원칙은 개발 계획이 여기 오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원칙이 시험 문제에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아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 개발 계획의 원칙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56페이지에 거기 그 02번의 양가 1번 원칙. 자, 구역 지정 전 수립이죠. 개발 계획의 수립의 시기가 개발 계획 언제 만들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정권자는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국어적으로 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개발 계획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개발 계획을 만드는데 근데 그게 원칙인데 시험에서는 이게 나올 게 없어요. 밑에 예외가 중요한 거예요. 원칙을 알고 예외 넘어가야 되니까. 자, 예외가 구역 지정 후 수립입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이래요. 지금 다만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자, 개발 계획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거나, 개발 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거나, 자, 다음의 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 밑에 줄에 다음의 지역에서는 밑에 줄에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데가 어딘가 봤더니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 외의 지역, 그 세 개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 외의 지역.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국토계획법 쪽으로 가서 땅에 대한 용도죠. 이거를 항상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계속 지금 공부하다 막혀요. 자, 우리나라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용도 지역으로 구분하죠.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나라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도시용으로 써라. 도시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이죠. 도시 지역 옆에는 관리 지역이라는 땅이 있어서 개발하지 말고 일단 관리 상태로 둬라. 조만간에 도시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땅이니까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라는 땅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토지가 있었죠. 이렇게 크게 네 종류로 구분되는데 다시 도시지역이 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고, 관리지역도 이게 사실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라는 데가 있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다시 주거지역을 몇 개로? 6개.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은 중일 근유죠.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기는 거. 중일 근유. 공업지역은 전일준이. 걔가 먹는 약이 보생자죠. 보생자. 그다음에 보생개가 그 약 먹으려고 만든 개. 보생개 이렇게. 농림자연에서는 세분되는 현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명칭이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16가지 명칭으로 있고, 그래서 이게 21종류 아닙니까? 세분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지금 항상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항상 공법에서는 토지는 무조건 용도지역이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도 공법 시간에 토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준주거지역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공법에 아직 개념이 안 쓴 거라고. 공법 전 거는 공시법 시간에 한 말이라고요. 우리 배세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공시법 시간에서는 전, 답, 과수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대지, 공장용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공법에서는 공장용지가 하나 중개가 들어오면 공법상에 알고 싶으면 뭐라고 보셔야 돼요. 이 토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게 공업지역 중에서 준공업지역이다. 일반공업 이걸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이 몇 프로인지도 알 수 있고, 우리 예전에 배운 용적률도 파악할 수 있고. 근데 건축물의 종류 제한, 공장도 어떤 공장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다고요. 중화공업은 안 되고, 공해성 공장이 아닌 공장은 되고, 이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걸 우리 중개업할 때 이제 아셔야 되니까, 그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장을 짓는데 무슨 공장 하고 싶다. 신발 공장 이렇게. 아니 무슨 유리 공장 이걸 하고 싶다. 유리 공장. 그럼 그런 걸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야지 나중에 유리 공장 부지를 중개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청한테 가서 물어보죠. 유리 공장이 되냐고 이렇게. 근데 가서 물어보세요. 유리 공장 되냐고 하면 그분이 공무원들이 안 돼요 그러죠. 그냥 안 된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조건을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것도 안 된다고 한다. 왜냐면 요건 얘기가 귀찮아 버리니까. 우리 그 행정청문들도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유리 공장 돼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전 조사를 좀 해서 요건을 쭉 파악해가지고 이게 유리 공장이 될 수 있는 그 요건들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이런 요건을 맞춰오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행정처의 그 양식 같은 거를 맞춰서 질문을 드리면 그분도 벌써 틀릴 거 아니에요. 이 성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 설명해 주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우리 항상 우리가 법원 가서도 그렇고 무슨 뭐 소송을 해야 되는데 무슨 소송을 하면 그거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변호사 이렇게 선임해서 하시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이 알면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고 얘기가 통하는 거죠. 그런 분들하고. 자, 어쨌든 지금 보면 그럼 여기 보세요. 어디예요 지금 거기가? 자연 녹지죠. 그럼 여기 녹지 지역을 한 번 더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자, 녹지 아까 제가 보생자라 했어. 보생자.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인데 지금 보세요. 보존 녹지는 들어가지 말고 자연 녹지하고 어떤 녹지? 생산 녹지. 여기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여기 생산 녹지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이렇게 자연 녹지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이게 보존 녹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보존 녹지가 없다는 얘기는 보존 녹지는 보존 성격이 강한 녹지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 안에 있는 공원이 보존 녹지예요. 서울시 안에 서울숲공원, 뭐 거기다 도시개발상 못하죠. 이미 공원으로 개발돼 있잖아요.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보존 녹지를 아예 빼버리고 서울시의 생산 녹지 같은 땅, 자연 녹지, 아니면 서울시 바깥으로 나가서 관리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 뭐라 했습니까? 3번이 도시 지역, 외의 지역입니까? 그럼 여기네요. 관리 지역 전체 다 도시적 외의 지역이니까 도시 지역, 외의 지역, 농림 지역 전체 다. 또 자연환경 보존 지역도 있습니까?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제가 빗금친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비도시 지역 이런 데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반대로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주거 상업 공업에다 도시개발구역을 씌웠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역 지정 전에 미리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밑에 거기 리을번하고 미음번 요건이 충족만 안 돼 있을 때는 기역, 니은, 디귿의 그 반대 지역인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 지역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나라 토지를 이렇게 구분했을 때 자연녹지, 생산녹지 같은데 또 이런 비도시적, 관리, 농림, 자연 같은 이런 데다가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구역 지정 전에 미리 개발계획을 만들어 놔야 됩니까? 네, 그래서 그 개념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개념이 개발계획에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그 55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이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개정된 것도 있으니까 그 처음에 보시면 우리 처음 신규로 공부하시는 분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지정권자. 자, 우리 처음에 공부할 주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자, 그럼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죠. 그 제목이 이제 여기 앞에 요 구역 지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구역 지정.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은 이제 미리 배웠으니까 구역부터 다시 가고 요거 하고 제가 시행자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부터. 그러면 자, 우리 구역을 지정하시는 분을 우리가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그 지정권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였었습니까? 시, 도지사, 그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런 분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원칙적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님 있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5가지 사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거의 첫 번째가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천재지변으로 긴급할 때 이런 말도 있죠. 그래도 뭐 지진 같은 게 나면 그걸 복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러면서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 막 국가 자금이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런 경우도 도시개발 사업을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니은번 하나만 더 오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할 때, 저 우리 여기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 장관들. 자, 국토부 장관 이외에 여러 장관들을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면 국토부 장관하고 일하시는 같이 동료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장들. 또 뭐 국방부 장관, 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달라고. 그럼 그 경우도 국토부 장관님이 요청을 받았으니까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올해 시험 문제가 그 디귿번이 그 시험 문제만 나왔었는데 공공기관 정보 출연기관의 장이 자, 우리 공공기관 정보 출연기관의 장은 국가공기업이에요, 지방공기업이에요. 아까 좀 전에 여기 시행자 후보 중에 저기 저 2번하고 3번 시행자죠. 요쪽에 여기 2번 시행자 공공기관 정보 출연기관 여기 아까 우리 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 아까 무슨 여기 뭐 철도시설공사 같은 그런 정보 출연기관의 장 그 사장이겠죠. 그러면 그럼 그 토지공사의 또 장 또는 정보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 우리 그거는 이거예요. 공공기관 정보 출연기관이 자기가 사업을 직접 하고 싶어서 토지공사의 장이 토지공사장님이 자기가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밑에 줄에 국토부 장관한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이 제한이라는 게 건의한다는 거예요. 건의. 그럼 이 얘기는 정부 출연기관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 공기업이므로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제안할 수 있습니까? 네. 왜냐면 국토부 장관님의 지시를 받는 공기업이니까 토지공사가 보통 국토부 장관님의 지시를 받고 국토부 장관님의 통지를 받으니까 이런 국가 공기업들이 국토부 장관님한테 가서 제안서를 낼 수 있다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달라고. 그럼 우리 여기서 시험 문제가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구역정을 제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까 제가 구별하는 게 이거예요.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30만 이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서를 넣으면 제안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제안은 여기 공공기관 정보 출연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국가 공기업이니까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님한테 가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넣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럼 국토부 장관님이 아까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하는 케이스도 있고, 물론 거기 동그라미 아까 니은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하는 겁니까? 네, 이렇게 여기 옆에 있는 장관들은 요청이라는 거라는 거고, 공공기관 정보 출연기관의 장은 이 장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안서라는 걸 내셔요. 제안. 그러니까 위에는 요청이고 밑에는 제안이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요청이라는 게 같은 장관끼리는 요청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 공공기관 정보 출연기관은 그런 행정청이 아니라고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안서라는 걸 내서, 근데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제안을 직접 받았으니까 국토부 장관님도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지금 국토부 장관님도 그냥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국가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 났을 때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자, 이제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에 보시면 지정 규모라는 게 있습니까? 지정 규모? 네, 지정 규모. 도시개발구역은 지정 규모가 있다. 지정 규모인데 여기서 거기 그 표를 보면 이게 규모를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이 규모를 지키라는 얘기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으로 그거 보시면 원칙이 거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은 3만 이상. 그 다음에 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1만 이상입니까? 요거 곰곰이 보시면요. 여기 주거지역 전체다. 이런 주거지역에서는 6개 다 포함해서 주거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도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공장 져야 되니까 얼마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3만 이상. 근데 녹지지역은 그냥 녹지라고 그랬어요.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로 나눴어요. 나눴죠? 그리고 거기서 항상 보존녹지는 지정 금지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보존녹지는 시가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빼버린 거야. 빼버렸죠?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읽으시면서 외우는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자, 우선 도시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땅이 있는데 여기서는 도시개발구역을 1만 이상으로 해야 되고, 공업에서는 얼마 이상으로? 3만 이상. 녹지는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이렇게 해서 각각 1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크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비도시지역에 가보면 더 커요. 자, 비도시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30만 이상이죠. 이렇게 30만 숫자가 자꾸 나오네.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30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화끈하게 크게 하라는 거예요. 주거, 상업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업은 3만인데 이런 관리, 농림, 자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하려면 기왕 30만 이상으로 우리 좀 분당 사이즈가 100만이에요. 분당이나 일산 크기가 계략적으로 100만이니까 거기 한 3분의 1 정도 이상으로 크게 해야 된다. 우리 분당 굉장히 크죠. 예, 초창기 분당은 작았는데 계속 분당이란 그 영역이 되게 컸잖아요, 그죠? 우리 분당 사람들은 성남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거기는 서울특별시 분당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소를.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생각하고 사시니까 뭐 그거야 뭐 자유인데. 그러니까 우리 분당 일산 크기 아니면 서울대학교가 100만, 서울대학교도 한 100만 정도 돼요. 서울대학 캠퍼스가 100만입니다. 거기 이제 뒤에 산 같은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굉장히 넓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서울대학교? 네. 누구 친척 중에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친구 졸업식 할 때 한번 가보지 않습니까? 가보면 이제 그 교정 굉장히 크고, 서울대학교는 공부도 힘들지만 이게 이동 거리가 너무 커가지고 자꾸 지각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막 가가지고 도착해야지 간신히 출석 부를 때 이름 대고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강의할 때. 그 여유 있는 친구는 오토바이. 거기서 이제 빈 차이가 있고요. 그 여자친구 꼬실 때 오토바이 타고 옮겨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다는데, 없는 친구들은 자전거. 그것도 없으면 뛰어야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너무 교정이 넓어가지고 잘못 이렇게 시간표가 짜지면 굉장히 이동거리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서울대학교가 이거 뒤에 산까지 하면 한 그 정도 됩니다. 크기가.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큰데 그 정도 규모여서 이게 30만 원이 자꾸 개념이 안 서서 나중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세요. 분당 크기를 좀 보시고 거기 한 3분의 1 정도 이상으로 크게 시가지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자, 이렇게 들어가 도시개발구역은 근데 여기서 개정된 거 우리 쪽 교재는 안 나왔는데 그 혹시 그 작년도에 한번 공부하신 분들 이런 게 있어요. 거기 30만이라는 숫자가 20만이란 예외가 10만으로 바뀌었어요. 올 시험 보고 나서 바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비도시역이 30만 이상으로 크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적으세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자,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질 때로 이게 건설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일정한 조건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일정 조건. 일정 조건이라고 알아두세요. 일정 조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정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 일정 조건은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4차로 이상 도로 이런 건데 일정한 요건은 초등학교 용지, 그다음에 4차로 이상 도로. 이걸 두 개를 같이 다 만들어주면 이게 20만이었는데 이게 10만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달에 책 나오면 이제 우리 이달 말에 책이 나올 건데 그때는 다 바뀌어 있을 거고요. 지금 그러면 원래가 30만인데 20만원 주는 게 아니라 얼마로 줍니까? 이렇게 10만원을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규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완화되는 거예요? 완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개발업자가 이 도시개발사업자 시행자가 땅을 많이 확보하기가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이렇게 지주 작업을 해야겠는데 이거를 면적을 10만 정도 이상만 확보해도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20만에서 10만으로 이게 개정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파트나 연립을 짓고 여기다 일정한 요건인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서 4차로 이상 도로를 만들어주면 20만이 아니라 10만 이상으로 이게 개정된 사항이니까 일단 뭐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옛날 거 모르니까 좀 적으시면 되고 10만이라고 우리 이제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 지금은 이 숫자를 안 외우셔도 돼요. 자 외워지면 할 수 없지만 못 외우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미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작으면 이 시가지가 너무 협소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으로 하는데 뭐 1만, 3만, 1만, 30만 그러면서 뭐 10만 같은 것도 있다. 아파트를 지으면 10만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규제를 완화시켜줘서 이런 예외가 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시 우리 페이지에서요. 그 아랫부분에다가 55페이지 아랫부분에 좀 하나 더 쓸 게 있는데 이게 도시개발법에서는 이런 것도 있으셔야 돼요. 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여기 요분이 지정권자의 원칙이죠. 일단 여기 이 대도시는 고려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러면 시도지사님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근데 지정권자 앞에 시군구청장님이 있어요. 여기 시도지사보다 하나 이렇게 이 서열이 낮은 관청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님은 요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청자. 도시개발구역을 아까 저기 국토부 장관님한테 요청하는 거 중앙행정기관장 말고 또 행정청 중에서 시도지사보다 서열이 낮은 시장, 군수, 구청장도 행정청이므로 자기 상급 행정청한테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대요. 요청자.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데 무엇을 받아서? 네, 요청을 받아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청할 수 있다니까 요청이 없으면 그냥 직권으로 정하면 돼요. 직권으로. 지금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시도지사가 서울특별시라든가 광역시장 도지사님이 자기 밑에 누구 있어요? 시군 구청장들이 있습니까? 네, 그분들한테도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아까 장관님은 누구한테 요청받았어요?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그 중앙행정기관에 장애 요청을 했죠. 네, 근데 그분 말고 장관님 말고 요 시도지사님도 도시개발구역을 시도지사가 자기보다 밑에 행정관청 시군구청장한테 이렇게 요청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 더 여기 좀 요청자 앞에 시군구청장이란 요청자 앞에는 시군구청장보다 아랫사람이 제한자예요. 제한자. 제한자가 제한할 수 있다. 제한자가 이게 10명이에요. 10명. 자, 10명의 제한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10명의 제한자가 있다.
자, 왜 제한자가 10명이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을 제외한 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 보여서. 자, 여기 좀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조합. 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자예요. 제외한 자 이렇게. 자, 어디에서? 저 12명 중에서 저쪽에 12명 시행자 후보로 가셔가 다시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이 12명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를 이렇게 빼시라고요. 그 다음에 조합을 뺍니까? 이렇게 빼면 나머지가 몇 명 남죠? 10명 남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잘 보시면요. 시군구청장보다 밑에 사람들이죠.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청장까지죠. 그럼 시군구청장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한자가 된다고. 제한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주세요. 건의서를 낼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럼 제한이라는 것은 물론 아까 그 국토부 장관님이 지정권자일 때 다시 한번 55페이지 보시면 잘 보세요. 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지금. 아까 우리 55페이지에서는 그 가운데 동그라미 2번 예외에서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 거기서도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가공기업이라서 면적 30만 이상으로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역을 제한하는 경우 이거는 누구한테 제한한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한테 따로 가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공기업이니까. 근데 그 케이스 말고 원래 제한이라는 게 여기 이게 진짜 중요한 제한. 이 제한은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을 제외한 자입니까? 네, 그럼 저 12명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1번이고 6번이 조합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10명인데 그 10명이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제안서, 건의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좀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서를 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제안서를 받은 시군구청장님은 이 제안서가 타당해요. 그러면 제안서를 받아서 또 뭘 해주는 거예요? 요청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요청하게 올라가서 이 시도지사가 구역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주는 거냐면 이렇게 줘요. 시군구청장님은 시도지사한테 제안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요청자. 시군구청장님은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상급자한테. 시군구청장님은 제안을 받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실무에서? 네, 안 하면 제안 없고 이 요청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막바로 직권으로 시도지사님이 구역을 정할 수도 있고 제안이라는 걸 해서 다시 또 요청이라는 걸 또 해가지고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식이. 근데 시험에서는 항상 제안을 물어봐요. 제안이 있다고 치고 제안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생각을 한번 넓혀가 보시자고요. 그럼 제안서 중에 제안자 중에 민간도 있습니까? 네, 저기 저 노란색으로 쓴 사람 다 민간이잖아요. 조합을 뺀 나머지 다 민간이라고요. 저 공동 출자법인도 출자 비율이 민간이 많으면 더 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민간이 제한할 때는 동의서가 필요해요. 저 공공이 제한할 때는 동의서가 안 필요한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공하고 민간을 나눈 이유. 여기서 제한할 때도 민간이 제한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 전체 이제 땅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가져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인데 뭐 그런 건 나중에 배우셔도 돼요. 일단 민간이 제한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토지주택공사가 제한할 때는 동의를 요한다. 토지주택공사가 자 제한을 해요.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그럼 시군구에게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이게 틀린 거죠? 네,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네, 공공이니까 제한을 할 때 그냥 제안서만 넣으면 되는 거지 동의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제한할 때는 토지 소유자 제한할 때 이렇게.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저 5번 시행자는 민간이니까 제안서를 넣을 때 동의가 필요함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금 잘 내용을 쌓아주시면 나중에 시험장 가면 다 거기가 있어요. 그 문장 자체가.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실 때 지정부터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정하신다. 예외적으로 장관님이 정하는 사유가 5가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뭐 천재지변으로 긴급할 때, 그리고 지정권자 중에 시도지사를 이쪽으로 빼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시도의사 지정권자인데 이분 앞에 누가 있었어요? 예, 시군구청장이나 요청자가 있었고 또 요청자 앞에 시군구청장보다 밑에 있는 제가 왜 밑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쪽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맨 위 지자체잖아요. 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한자들이라고요. 다만 조합은 빼고. 여기 조합은 왜 빼야 될까요? 조합은 아직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합은 아직 설립이 안 돼 있는 거야. 아직 바깥으로 왜냐면 조합이라는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중에 그 구역 안에 땅 주인들이 조합 만드는 거니까 지금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역을 정하기 위한 제한이기 때문에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으니까 조합이라는 건 설립될 수가 없다고요. 시기적으로 더 빠른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잘 무슨 말인지? 아니 지금 구역을 정해달라고 제한서를 넣는 거잖아요. 그럼 구역은 아직 정했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안 정했죠. 구역은 아직 안 정한 상태에서 구역을 정해달라고 제한. 그러면 구역이 정해져야지만 거기 땅 주인들이 조합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은 저기 나와 있어도 일단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나머지가 10명의 제한자. 자, 그 다음에 지정 규모.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야 된다. 비도시역은 30만. 근데 개정사항으로 여기 10만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정한 요건을 맞췄을 때 초등학교하고 4차로 이상 도로. 우리 조금 선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기본적인 사항만 하면 자 이제 뒤에 보세요.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 자, 효과하고 해제 그다음에 개발기한 아까 우리 다 봤으니까 뭐 간단히 그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또 흐름이 잡히는 건데 자 지정 효과는 뭐 의제되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여기 의제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명칭이 자동적으로 도시적으로 바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없었던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포인트가 본다요. 본다. 별도의 행정 절차가 없더라도 그냥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말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땅을 한번 볼까요? 여기 토지가 있었는데 여기 미개발지입니다. 여기가 좀 관리지역이에요. 아까 관리지역에서는 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됩니까? 네, 뭐 이런 예외가 아니면 30만이죠. 그럼 이렇게 관리지역에다가 요만큼을 이렇게 선을 그어 이게 도시개발구역이 된 겁니다. 규모가 30만 이상으로 구역을 지정을 하고 발표 고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구역 정해지면 여기는 더 이상 관리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전체가 다 관리적이 있었는데 도시개발구역이 싹 씌워지면 지정되면 이때는 더 이상 도시역으로 저기 관리적이 아니라 무슨 지역으로 도시 지역으로 자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지역 쪽으로 아예 그냥 용도지역이 바뀐 것으로 봐라. 원래 우리가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려면 따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줘야 됩니까? 우리 그 예전에 그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결정했을 때 용도지역이 바뀌는데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별도 어떤 행정 절차가 없더라도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이게 왜 미리 도시지역으로 본다 할까요? 앞으로 여기 시가지가 건설이 될 거니까 시가지가 건설이 될 거니까 미리 그냥 도시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자, 여기가 정해지면 여기 이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를 미리 무엇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도 이렇게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씌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원래는 전체가 관리겠었는데 도시개발구역만 정해지면 여기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쪽으로 미리 바꿔버리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도 결정된 것으로 본다. 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앞으로 요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개발 행위하면 돼요, 안 돼요? 사업에 방해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건데 여기다 막 어떤 놈이 건물을 막 짓고 야 식목일 됐어 나무를 심자 해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좀 있으면 있는 나무도 뽑아야 되는데 나무를 심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런 행위를 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무 가면 보상 타려고. 보상. 여기 수용 방식이라는 게 딱 소문이 나면 여기다 나무를 막 심어요.
좀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건데 나무를 한 2, 3년 이렇게 길러가지고 나중에 뭐 하려고? 예, 수용받을 때 다 그걸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지작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 하도록 법에서는 두면 안 되겠죠. 사업에 방해되고 막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이거 예산 낭비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이 상태에서 건물 짓는 거 뭐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뭐 심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마음대로 못하도록 거기 뭐라 되냐면 허가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 허가 대상 지금 교재 우리 그 56페이지 맨위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의자가 있었고 사실은 그 동그라미 2번 그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7가지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으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자,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거기서 개발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그 박스 안에 써 있는 행위가 자, 7개요, 5개예요. 7개.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거 들어보셨죠? 예, 국토계획부에서 배웠던 거기다가 2개를 더 추가하셔야 돼요. 그게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건물의 건축 옆에 대수선 용도 변경이 있습니까? 예, 그거를 일단 하나로 묶으세요. 대수선과 용도 변경. 그리고 맨 끝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라는 게 있습니까? 예, 그거 동그라미 치시고 나무를 벌채, 중목이라는 게 나무고 나무를 벤다가 벌채고 식재는 심는 거예요. 심는 것도 하면 안 돼요. 나무를 심는 것도 사업에 방해되는 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위에 건물의 대수선이 뭐예요? 건물의 대수선. 건물을 예, 기존 사이즈 내에서 고치는 거예요. 예, 근데 대수선이라는 게 나중에 뭔지는 근데 고치는 범위가 개축이 제일 커요. 개축.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종전 사이즈보다 넘어가면 안 돼요. 종전 사이즈 이내인데 개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큰 공사가 대수선 공사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건축법 가서 배우셔야 돼요. 더 작은 공사는 우리가 일반수선이라고 그래요. 일반수선. 이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일단 공사의 범위가 개축, 대수선. 사실은 요 개축이란 공사는요. 우리 집 문장고 기억번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써 있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건축이란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이란 단어 안에는 예, 새로 짓는 거 신축, 면적이나 높이를 증가하는 증축, 그 다음에 기존 규모 내에서 고친다는 의미의 개축이나 재축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축도 건축이라는 용어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건축공사, 건물의 건축공사니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런 거, 또 개축보다 작은 공사의 무엇도 대선까지 허가받으러 오라는 거야. 네, 그리고 옆에 용도 변경,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용도. 무슨 뭐 호텔 같은 걸 하다가 병원으로 바꾸고 이게 용도 변경입니다. 근데 용도 변경도 왜 하냐면 용도 변경을 하면 보상금을 많이 탈 수 있어요. 이 보상금을 더 많이 타는 용도로 이렇게 방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를 창고로 쓰다가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용도로 슬쩍 바꿔버린다고요. 보상금 탈 때 비싸게 산정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행위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거니까 사업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수용보상금 이제 평가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번에 공작물 설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외워보자고요.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가 건물 짓고 옛날에 한 것처럼. 자, 밑에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 토토토죠. 그 물건을 쌓아두는 거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에서. 그러면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중목의 벌채와 식재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대선과 용도 변경은 따로 빼가지고 그거 하나를 이렇게 또 추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가 지금 어떤 행위?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배웠던 5가지 행위에다가 2개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예. 자, 우리나라 지난 시간에 우리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는 거 있었죠. 예, 거기 국토계획법 내에서 우리나라 국토에서 그런 5가지 개발 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으시온데 그게 도시개발법으로 오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사업에 방해가 되니까 거기다 몇 개를 더 추가한 거예요. 2개를 더 추가해서 다 허가받으러 오라는 겁니다. 그럼 실무에서는 이런 허가 신청을 내면 허가를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예, 거의 안 내줍니다. 이런 거는 거의 허가 안 내줍니다. 사업에 방해되니까 오늘 정리한 것 중에서 이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면 이게 도시지역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없었던 게 자동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이제 몇 가지 개발행위? 7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허가받고 하셔야 돼요? 허가를 요한다.
일곱 가지 개발 행위는 5개에다가 2개 추가합니까? 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으셔야 돼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대선과 용도 변경, 중목의 벌자화시키 이걸 추가하셔서 이런 행위가 도시개발에서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로 인정이 돼서 자 여기까지 또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